(1989년 6월 28일)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반국회의원의 단순 방북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서경원 의원이 북한 공작금 1만 불을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육공화국 최대의 정치 사건으로 비화됐다.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받았다 안 받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한 가운데 문제의 1만 불이 전달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1만 불이 전달되어져야 김대중 대통령이 용공이 연루되어지고 그 1만 불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서경원 의원 간첩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하기 위해서 저를 간첩으로 막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 맥락에서 제가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결국 야당 총재까지 수사하게 한 북한 공작금 1만 불 수수설은 정치 타협이라는 의혹과 함께 일단락됐다. 그리고 방향균 씨 증언도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이마에다 총을 대고 너 같은 간첩들은 죽여버리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업적을 세운 일이고 너는 마지막 죽음으로써 그 국가와 민족에게 반성하는 막 그런 제물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떤 진짜 총이었던 것인데 죽이겠다고 이렇게 쏘았을 때 정말 거기서 저는 좌절을 쓰러졌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증언이 20여일의 혹독한 고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허위 자백이었다고 한다. 직경 2cm 밧줄을 끌어가지고 사형자로 간다고 끌고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면 죽는 줄 아니까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형장 집행장 가는 것을 제가 가면 죽으니까 거기 직전에 제가 협조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죠. 내가 조사실로. 그리고 1만 달러를 신청하셨어요? 그랬죠. 1만 달러도 줬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을 제가 봤다고 그렇게 허위자백도 했고 그 다음에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간첩 교육도 받고 북한도 여러 차례 갔다 오고. 그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출소한 지 3년, 아내와 가족은 그의 곁을 떠났다.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정치계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문 피해자들의 모임을 꾸리는 것뿐이었다. 전쟁과 학살의 공포에 일들어진 우리 사회에서 고문은 습관처럼 자행되고 받아들여졌다. 60년대 인혁당 통역당 사건, 70년대 제일교포 간첩단 사건, 그리고 80년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시국 사건들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고문과 조작의 시비로 얼룩져 있다. 안기부 수사실과 치안본부 대공분실, 서빙고 보안사 등 고문과 조작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수사기관들의 조사실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지하의 밀실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구타를 하는데 거기는 전부 철문입니다. 철문에 빗장을 열 때 나오는 그 철의 마찰음, 쇠의 마찰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 마찰음이 열리면서 같이 잡혀간 동지들의 비명소리, 이것이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들려올 때 그 공포는 실제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죽하면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법적인 강압수사가 이곳에서 통상 20여일간이나 계속된다. 중대한 보안법 사건의 경우에는 그 10명이, 그러니까 두 팀이 한 방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두 팀이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 10의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그들이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방은 사방이 문 말고는 이게 아무데도 공간이 없어요. 열려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창문도 없고, 그다음에 벽은 자해방지용을 이제 회색 스티로폼을 펴놓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죠. 그리고 물론 이제 불은 24시간 내내 밝혀두고요. 내가 만약 안기부 수사관이고, 그리고 안기부 수사관이 내 신분에 들어간다면은 나 역시 글을 내가 겪었던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본다면은 그들을 단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문기술자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들이 요구하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치안본부 대공무실에서 72일간의 고문으로 간첩으로 물렸던 김성학 씨. 납북됐다가 1년 만에 귀환한 어부 출신인 그는 15년이 지난 뒤에야 당시 사건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여기 이제 여긴 거의 붙다시피 했잖아요. 전기 고문으로 인해 척추 디스크의 일부가 녹아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던 그는 무죄로 석방된 이후 10년여를 병석에서 누워 지내야 했다. 제가 한번 찍어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기 고문실에 이제 들어갈 때 설마 뭐 그렇게 악독한 고문을 하랴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떡대로 들어가니까 넓이는 지금 생각해도 이제 군용치인데 크기만 해요. 폭이라든가 길이가. 그리고 옆에다 안전벨트를 이제 자동차 안전벨트를 끼워가지고 당기면 확 줄어들게 확 조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이제 묶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고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 장치를 고문기술자들은 시체를 봉인하는 관을 뜻하는 칠성판으로 불렀다. 이 양발에 양말을 벗긴 다음에 엄지 발가락 그 사이다가 그런 볼펜 굵기 정도 되는 그 길이도 그보다 조금 더 길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엄지 발가락 사이다 양쪽에다 끼더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다 물을 부어요. 전기가 잘 흐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 고문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전기가 갑자기 처음에 팍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굶었어요. 장기간을 자지 못했지. 다 탈진된 상태인데, 전기가 얼마나 독하게 들어왔으면, 이 전기가 들어오면은, 발도 위로 뜨려고 그러고, 이 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도 위로 뜨려고 그러고, 이 상체도 위로 뜨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를 중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 상체가 앞으로 하면서 이제 튀어나가니까, 이 맨 위에 그 밴드가 터져나가더라고. 전기 고문은 전류가 흐르는 시간과 강약을 철저히 계산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장이 파열되거나 때로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과 노련한 경험을 갖춘 기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문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개발한 그 제품이라 그러면서 발전기를 딱 돌린다고요. 손을 발가락 하다가 나중에 손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 성기에다가 감아가시고 또 이 장가도 안 간 총각이니까 이건 좀 봐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리고. 저는 그 때문에 하여튼 전기라면 지금도 집에서 전기를 잘 못 만지는데 이건 온 몸에 이렇게 그야말로 온몸 핏줄이 다 꼭 마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글쎄 그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전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나중에 사람이 거의 이제 이 몸에 있는 이제 물기가 다 이제 마르다시피 하니까 전기가 들어와도 평소에 이제 그 충격을 받던 전기도 별로 충격이 오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근지럽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또 볼테이지를 올린다고 올려가지고 전기를 다시 보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땅구멍에서 막 연기가 막 나요. 살타는 냄새 막 더 아주 진동이 나. 말도 못한다고. 물고문은 일선 경찰서에서까지 두루 이용됐던 방법이다. 젖은 수건으로 공기가 철저히 차단돼 숨이 막히고 온몸이 화끈거리며 핏똥을 싸게 된다. 이른바 통닭구이로 불리는 이 고문 방법은 피가 머리로 몰려 터질 듯하며 결박한 손과 발은 근육과 인대가 파열되기도 하는데 이 상태로 물고문을 병행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비행기 태우기, 비녀 꽂이 등 수십 가지에 이르는 고문 방법들이 수사기관에서 자행되어 왔다. 그 분노의 감정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문을 받았던 기억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일을 받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문 받을 때 정말 이 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전쟁이라도 나든지 지진이라도 나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어떤 순간 좋아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근데 가족이 파괴된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 가족이 다 파괴됐을 때는 아내는 고문 후유증으로 10년을 누워 지낸 그의 곁을 떠났고 세월이 흐를수록 고문 기술자에 대한 저주와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야, 이 새끼야! 야, 누가 먼저 단추를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열어! 지난해 김성학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자신을 고문한 경찰들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었다. 강제 고문을 받을 때는 내가 얼마나 기가 막 났나! 야, 임마! 이래서 이 새끼야! 기가 막 나오고 소변나도 기나! 야, 이 새끼야! 이게 아주 봐봐! 2000년 2월 정기 고문의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한 역시 그를 고문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다른 고문 경관들은 모두 1,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군사 독재 시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고문의 악수는 일제시대 고등계 경찰의 그 뿌리가 닿아있다. 각종 기록을 통해 알려진 당시의 고문 기술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최근의 고문 기술들과 동일했다. 당시 일제는 자국에서 불법으로 금지됐던 각종 고문 기술들을 들여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광우 씨는 일제시대 당시 고문을 받았던 4명 중 자신만이 유일한 생존자였다고 말한다. 희사야. 이래서 뭐예요? 희사야. 그 죽기도 아닌가. 그때 영경수하고 이미대 기억 몇 번 봤어. 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었죠. 고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고문 죽었죠. 모자라서님. 몸도 좋았습니다. 몸 좋았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고문 기술자들은 고문과 조작의 공로에 힘입어 일제 경찰의 요직에 진출했다. 대표적인 이제 고문 기술자들로는 대개 주로 이제 고동계에서 활동을 했던 노덕소리나 노기주, 그 다음에 김태석, 김덕기,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최근 문제됐던 하판나 이런 사람들이죠. 대개 이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주로 경찰의 고급 간부로 다 활동을 합니다. 당시 일제시대 때 이 경찰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한 10,000여 명, 관리 중에서 한 10,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 해방 이후 경찰로 다시 한국 경찰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중앙의 간부들은 거의 100% 다 됐고. 해방된 지 3년 만인 1948년
고문기술자로 활약해온 친일경찰들은 반민법 제정에 따라 일제잔재 청산의 첫 번째 대상으로 반민특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친일경찰의 거두로 군림하던 고문왕 노독술이 체포되자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했고 반민특위는 끝내 와해되고 말았다. 고문경찰들은 끝내 청산되지 않은 채 살아남게 된다. 해방 이후 반세기, 세월은 흘렀고 친일경찰들은 현직을 떠났지만 고문과 조작의 약속은 새로운 고문기술자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굉장히 살인적인 잔인한 고문들이 자행됐죠. 그래서 고문 기술자들이 출장을 다닐 정도고, 이근한 씨가 유명해진 것은 이를테면 그의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이지, 이근한 씨 같은 고문 기술자가 각 수사기관마다 여럿 있었고, 또 그분들의 활약이 매우 대단했었죠. 네. 제가 그때 그 고문 경찰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요, 고문하는 게 자기 직업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고문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조사한다고 들어오면은 무조건 고문부터 한대요. 그렇게 해서 우선 길을 콱 죽여놓고 그렇게 수사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자백하는 사람도 그냥 반쯤 죽도록 이렇게 좀 고문을 하고는 내보낸답니다. 그렇게 해야 그곳에서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깥에 나가서 발설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고문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민주인사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차풍기 씨와 같은 일반인들에게까지 가혹한 고문이 자행됐다. 글자 하나만 대가리만 틀려도 주먹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그 완전 66일 동안을 안기부 지하실에서 그 8명의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 이 내용을 적으신 게 전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혀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한자 쓴 것 없이 수사관들이 처음엔 분량이 분량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갖다가 다음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사고자는 많이 말 꾸며가지고 이렇게 키우자. 내용을 찾고니까 저희들 자꾸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가전 고문에 못 이겨 작성했다는 그의 자술서는 500여 페이지. 여긴 간첩죄를 적용하기에 충분한 자백과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안기부에서 그에게 씌운 첫 번째 간첩 혐의는 그가 경영했던 양복점에서 미군 부대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미군들이 훈련을 나가게 되면은 탱크며 트럭이며 몇백 명이 도보를 해가지고 행진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갑니다.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동두천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가게 앞에서 그것을 안 본 사람이 없죠. 다 이제 훈련 나가는구나. 이것이 군사기밀 탐지입니다. 실제로 그가 경영했던 양복점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군 기지와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수사기록 어디에도 그가 미군들의 동향과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는 물증은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제공한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었다. 안기부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그가 일본에서 잠시 다녔던 회사의 동료 요시무라라는 사람이 그와 접선한 간첩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차풍길 씨가 그린 요시무라 씨의 초상화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일제 라이터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것이 유일한 요시무라인가 이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놓고 이 사람이 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증거로 가서 신문 본 것을 발췌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이걸 하나 하고 수건 하나 하고 비누 한 장을 선물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간첩한테 지금 조선한테. 예. 그러나 정작 안기부에 의해 증거로 제시된 라이터들은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불량품으로 폐기 처리된 물건 중 일부라는 사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럼 전부 다 사진 갖고 와서 보고 그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예, 사진 갖다 놓고 와서 하본가 자원이나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들을 보고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사진이고. 예. 입증되지 않은 요시무라와의 관계를 빌미로
66일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풍길 씨는 북한을 3차례나 방문해 김일성을 만났고 특수공작 지령을 띄고 들어와 암약해온 위장 간첩이 되어 있었다. 보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위해 증인도 필요했다. 그가 친목계 모임에서 조청년을 찬양했다고 안기부에 증언한 친구들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가공된 얘기인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우리 같은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때 내용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때 어느 누가 뭐 조청년이 좋다 또는 이북이 좋다 일본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도 없어요 거기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차풍길 씨의 조청년 찬양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을 만났다. 옛날 모두 다 술 먹고 옆 사람들하고 다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누가 어디서 뭔 소리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억을 못하지. 그래서 본인이 했다고 하면 본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고무 찬양했다 그러면 그 본인이 말이 맞겠다. 그렇죠. 본인 말이 맞는 이야기였다고. 근데 전혀 들으신 적은 없죠? 사실은 모르죠. 그게 설령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난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기억이 안 났으니까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그런 그중에는 뭐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설마 또 그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이 협박과 강요에 의해 증인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가질 만했다. 그리고 그때 제일 놀래본 것이 이제 경기대한테 그때 카세트를 하나 일본 간다 해서 부탁을 해서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옛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갖다 주면은 예를 들어서 간첩을 갖다 주면은 받는 사람은 모르고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말할 때는 간첩들이 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일성이 뭐 선물이다 해부르면 나까지 이제 들어가 본 거다 아니에요. 카세트 하나 받았으니까. 예. 그놈에 나는 겁나게 놀랬죠. 그래갖고 그분들한테는 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기관의 착오와 실수로 연행되고 고문에 의해 조작 간첩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차풍길 씨. 어쩌면 그의 무고함은 당시 수사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6개월만 살면 된다. 만약 네가 끝까지 부인하면은 네 처야 부모들 전부 다 안기부 연행해가지고 너같이 호통 고문을 시키겠다. 그게 좀 봐달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8명이 힘을 쓰게 된다.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1998년 8.15) 특별 사면 3만여 명의 수감자들이 일제히 석방됐다. 누군가는 이날의 감격을 특별한 은혜로 기억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사연을 침묵으로 견뎌했던 사람이 있었다. 함중영. 고문과 조작에 의한 간첩 사건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알려져 있는 그에게 이날의 감격은 지난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내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리면은 완전히 그 간첩으로 낙인 찍혀서 죽는 거고 또 내 자식들은 완전히 간첩의 자식이 되는 거를 벗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래서 어느 시기엔가는 반드시 내 억울한 운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용기 하나로 사실은 버텨본 거예요. 전쟁 당시 월남한 가족들을 찾기 위해 대남 공작원으로 지원해 휴전선을 넘었던 함주명 씨. 월남하자마자 자수를 하고 30여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갑자기 닥쳐온 지난 16년간의 시련은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함주명 씨를 비롯해 고문과 조작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심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다.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권력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발표가 된다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조작된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987년 5월 17일) 이른바 부천서 선거문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던 인천지검 청사는 걷잡을 수 없는 격렬한 규탄과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쯤으로 읽어졌던 고문에 대한 논란은 86년 7월 권인숙령의 선거문 사건 폭로를 계기로 어두운 밀실에서 세상 밖을 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성마저 고문의 덕으로 전락한 현실은 침묵해온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그 당시 이제 고문이 아주 그 고도로 진흥화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자행되면서 심지어는 성을 그 고문의 도구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문의 수단, 방법으로서 성을 이용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저는 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권양만 드러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권양 이외에 많은 여성도 그 성고문을 당했는데 아마 그 당시 그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밖으로 폭로를 못한 것이 아닌가. 권인숙령이 법정 투쟁을 선언하자 공안당국은 오히려 공권력의 위신을 실추시키려는 영공 세력대의 상습적 의도라며 성고문 사실을 일축했다. 언론계에서 모였습니다. 어차피 조사하게 되면 다 나타나야 되니까. 네. 피고인 문기동은 이후 9개월여 동안 끊임없이 혐의 사실 일처를 부인했다. 여튼 겁을 준 것도 없고, 성고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성고문이라고 성고문 보도하고 하는데 성고문한 사실도 없고 일체 손 하나 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에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 혐의로 몰고 가려는 배우가 있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을 위해서 본부장하고 다 그렇게 조용히 끝내기 위해서 서너 대 때렸다고 그래라. 치안본부장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치안본부장이 직접 얘기했다는 그건 서장을 통해서 서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검찰에서도 당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 누구였죠? 박민창 씨였을 겁니다. 그건 또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배우는 치안본부와 검찰 등 이른바 공안당국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워낙 막 급격하게 몰아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했었고, 근데 중간에 갑자기 막 검사들의 태도가 변하고 형사들의 태도가 변하면서 형사들이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그쪽에서 거짓말을 일관하다가 그리고 검사들도 굉장히 태만하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어떤 태도가 왜 태도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때는 이거는 이제 밝혀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었죠. 고문과의 전쟁, 그 포문을 열었던 이 사건은 결국 문기동 병장에 대한 징역 5년형의 선고로 끝을 맺었다. 인생이 사실은 그 당시 희생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수치를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나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수령이 되었었어요. 권인숙 성고문 사건 직후 터져나온 또 하나의 사건. 의문의 죽음으로 묻혀질 뻔했던 박정철 군의 사망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 당국의 어이없는 은폐 기도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짓임이 밝혀지게 됐다. 차 좀 막아야 되는데 저쪽.
치안당국은 박정철 군을 고문했던 5명 중 2명에게 혐의를 씌워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게다가 동료 경찰들의 삼엄한 피호 속에 이루어진 고문경찰의 호송 차량에는 2명이 아니라 똑같은 복장을 한 6명의 경찰들이 타고 있었다. 기자들이 범인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찰 당국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저쪽에서 경찰 쪽에서는 그걸 화장하자고 그랬습니다. 부검을 하지 말고 화장해버리자. 이렇게 이제 지휘가 올라온 걸 검찰에서 안 된다. 모든 그 의문사는 다 부검을 해야 된다. 그냥 부검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전날부터 경찰에서는 끈질기게 화장하자고 그랬어요. 화장해버리면 모든 게 이제 사라지니까 증거라는 게. 사건의 진상이 담긴 부검 결과 보고서. 그러나 이 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 명백하게 그날 이거는 물고문에 의해서 죽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을 냈고, 의사와 나하고 주임검사 사이에 결론을 낸 사건도 며칠 동안 그걸 밝히는데, 그걸 이제 발표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그게 압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임검사는 안기부까지 가서 그야말로 그냥 거기서 이제 압력을 받고, 또 부검한 또 의사는 저 치안본부에 가서 계속 이거는 심장마비로 이렇게 부검 결과서를 쓰라고 압력을 받았고.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었던 치안본부 측은 일부 수사관들의 지나친 직무욕 때문이었다며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박종철 군의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수십 년을 폭압적인 통치로 일관해왔던 독재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박정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고, 이로써 고문 정권으로 일컬어지던 군사 독재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군사 독재와 그 뿌리를 같이 왔던 고문은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일까?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한 육체적 고문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해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안기부에 때 변호사가 접견을 왔었어요. 갖고 너무 절망적인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면 아니라고까지 버텨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 그 변호사가 말은 쉽게 했는데 그것들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건 못 지켜냈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못 지켰어요. 군사정권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밀실 수사 형태는 그대로 유지됐다. 인민공화국기를 걸어두고 선서를 하고 입당서를 제출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는 이런 것들을 제 입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불러줘서 한 얘기지만은 제 입으로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안기부 기록에 남아있고요. 이것들이 글쎄요, 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니까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방법들은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단 한 대도 때리지 않고서도 피의자를 아주 잔인하게 비인도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수사기관을 통해서. 만 3일을 잠을 못 자게 하면 어떤 사람인간에 정말 원하는 허위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했던 수사관들도 그런 얘기, 2, 3일만 잠 안 재우면은 다 불지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한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나 저항의 의지를 상실하는 상태에 이르고, 바로 그 순간 피의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을 공략하는 정신적인 고문이 가해진다.
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밥을 먹게 하죠. 그걸 지금 개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저 젓갈을 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밥그릇에 입을 갖다 대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그 비참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자존심에 관한 그런 문제도 되고. 형수를 불러다가 옷을 벗겨서 대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등 정말 그럴 것 같은. 집안 사람들 이름을 다 쓰도록 해요. 진짜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카 이름, 질서 이름까지. 사람마다 공헌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육체, 자신 있는 사람한테는 육체를 한없이 무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불안정함을 자꾸 찔러내고 허약하게 만들어서 보이게 하고, 가족적으로 굉장히 유대가 깊은 사람이었다면 가족의 유대를 쪼개는, 가장 가까웠던 형제를 고문한다거나 아니면 형제를 고문하겠다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부부관계에서 상대자를 고문한다고 한다거나 그런 거죠.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만은 어떤 희생도 달게 받아야 했던 박창희 씨. 어느 해 92년인가 3년인가 3박 4일에 제가 세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영화를 보여줬지. 영화 무슨 거지? 저 모르겠습니다. 피바다 아이드냐? 그럼 춘향전 같습니다. 춘향전이가 춘향전이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농다입당 선서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벌써 나는 그게 이제 완전히 타는 거예요. 선서는 손을 들고 이랬습니다. 그 초상화 있었지.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차례에 걸친 자살기도,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노동당 입당 혐의까지.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불리한 증언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때서 그냥 훅 던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안 갔다. 아니, 왜 그럼 가셨다고 하셨느냐. 내가 모르겠다. 내가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미 거기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속으로 벌써. 상황이 그렇게 비약된 첫 출발점은 집요하게 추궁해오는 수사관들의 작전에 휘말려 도쿄의 한 호텔에서 공작원으로부터 3박 4일간 세뇌를 받았다는 허위 자백부터였다.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에서야 그는 자신이 그 호텔에 간 적도 없으며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세뇌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동안에 나는 교토에 이 여관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숙소를.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딸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문제의 3박 4일에 대한 알리바이를 찾아냈다. 정작 그는 자신이 허위 자백한 그 기간 동안 도쿄의 호텔이 아니라 시골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관 주인의 증언을 통해 입증했다. 2층에 아니었습니다. 2층에 8호실과 9호실 사이에 있는 계단을 올랐어요. 그러나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못했다. 그래 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게 제가 그래 될 때는 이거는 나중에 안기부에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이런 이제 그 공포감이 그냥 있어가지고 당할 것이다. 네. 결국 그는 법정에서도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기부에서 노동당에 입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못 잤어요.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근데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갖고 저는 이제 분명히 그 얘기를 번복한다고 했거든요. 안기부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런 부분을요. 내가 그거 사실 아니다. 내가 그거 인정했는데 내 자식 다 찢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인 다 버릴 거다. 나 새로 진술 받아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줘요. 1989년 8월 7일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한 청년이 분신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된 후
1년에 걸쳐 5차례나 계속된 자살기도 끝에 죽음이었다. 제 이 목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건 또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빠가 얘네들이 계속 자기한테 너무 협박을 한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고 지금은 그 다음날 구치소로 송치되는 시점인데 계속 협박을 하고 구치소 송치하지 않고 더 이상의 강화된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나는 또 자해를 했다. 칫솔로 부러뜨려갖고 목을 찔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일의 강압 수사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을 끝내 이겨낼 수 없었던 최동. 피해망상증의 정신질환자가 돼서 돌아온 그는 초롱초롱했던 예전의 눈빛마저 변해 있었다. 니네 빨리 가라고. 응? 니네 지금 누가 쫓아와고 니네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는 빨리 가라고. 오빠 친구들 올 때마다 그랬어요. 올 때마다 정신병적 불안.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안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뭐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불안인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상태예요. 순간순간이에요. 뭐 어쩌지 못해. 굉장히 괴로워서 고통스러웠을 거로 생각해요. 최동의 죽음은 고문이 주는 고통이 고문을 당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파괴시키는 상처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신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유체적인 후유증들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혼자서 당연히 극복해야 될 걸로 마치 그 사람이 혼자 고문을 당했던 것처럼 여전히 버려져서 그 사람이 고문의 피해를 다 이겨서 나오도록 우리는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고문은 한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고통의 굴레 속에 몰아넣는다. 인간 이하의 고통 앞에 내몰렸던 그들에게 고문이 남겨준 상처는 때론 한 가족을 파괴하고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다. 이근한 한 사람만 처벌하고 나면은 다 그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에는 그때 뭐 80년대나 그 이전 또 그 이후에 당했던 사람들이 좀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좀 심판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난 하수인들은 용서하기로 했어요. 하수인 용서하기로 하고 대신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군사정권 핵심 보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용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건 모르고 만든 게 아니고 자기 계획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만 보내면은 거기서 빠져나가게끔 만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국가 권력에 의해 상습적으로 자행됐던 고문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책임지지 않았다. 적어도 검사는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 이게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가 반드시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건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을 때 판사는 그에 대해서 깊이 심리해가지고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판사들조차도 그걸 제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문이 건절되지 않은 데는 우리나라의 관행에 익숙해온 그 검사나 판사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고문 피해에 대한 접수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문 피해에 대한 백서라도 발간해서 과거에 우리가 사실 부끄럽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정부는 정말 국민에게 그런 짓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이 상태로 방치를 해두고 공소시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할 경우 그동안 수없이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또 그것이 더 넘어가서는 국가가 왜 필요한 것이냐, 국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더 큰 법적 불안정, 그 다음 법치주의 훼손, 이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고문은 한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가 아니다. 공권력이 이용하고
우리 사회가 침묵으로 용인한 국가 전체의 부도덕한 범죄였다. 그러나 고문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은밀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군사독재가 비열하게 휘둘러온 고문의 잔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또한 고문 피해자들이 사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외면으로 방치되고 있는 한 민주주의도 인권국가도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